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친환경 라디오 에코살롱입니다.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해 주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콘텐츠 호스트를 맡게 된 저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기 시작한 김라마입니다. 저도 크리스마스 캐롤 요새 빠져가지고 그래요? 너튜브 틀면 무조건 아침에도 밤에도 계속 캐롤 재즈를 듣고 있는 올리브입니다. 저는 건성 함드릴입니다. 건성? 네, 피부가 아주 건조합니다. 맞아. 맞아요. 저도 너무 건조해서 어저께부터 이제 가습기를 틀고 온몸에 오일칠을 하면서 살고 있는 벌동입니다. 아니, 벌써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계세요? 올리브쌤? 저는 약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12월 25일까지는 그냥 그 감성 하나로만 살다가 막상 당일날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허탈해하는 제가 딱 그렇거든요. 뭐 당일날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종교가 그쪽도 아니니까 그냥 노래만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감성 너무 좋다 하다가 이제 당일날 눈도 안 오고 그러면 이제 그냥 똑같은 날이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좋은데요. 뭔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네. 그냥 그 자체 즐기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즐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는. 저희 집은 10월 초부터 지금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있는데요. 사실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동거하는 애인이 엄청 감성파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쌤처럼. 그래가지고 10월 초부터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추석은 어떻게 보내신 거죠? 추석도 약간 그때부터 이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한 그냥 전초전 모든 것은 단계. 크리스마스에 맞춰져 있다. 사실 크리스마스가 주는 어떤 그게 엄청 크잖아요. 그니까. 근데 제가 아무래도 환경 쪽에 관심 있다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게 영국인가 어떤 유럽 쪽에서 유통 업계에서 아예 그 트리에 들어가는 반짝이?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니까 아예 그거를 거부했다고 해요. 그 정부가 아니라 유통업계에서 거부했다는 건 저한테 되게 큰 이슈여가지고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야기 하니까 다음에 저희 특집으로 이런 것도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 한국인이고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레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시즌만 되면은 나무에 그 트리를 그 전구를 단체로 막 주렁주렁 달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너무 불쌍하고 근데 분명히 저는 어떤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히 밤에 깜깜할 때 좀 나무도 좀 쉬어야 되는데 불빛을 온몸으로 이렇게 휘감고 있는 거 보면은 막 제 몸에 전구를 감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맞아.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미 잘린 나무지 않나요? 아니 그냥 잘려진 나무에도 많이 나무. 살잖아요. 실제로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앞에 쫙 가로수 같은데 다 이렇게 휘감는 맞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빛 공예 맞죠. 네네. 맞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전통들 추석이나 명절은 항상 좀 고통으로 기억이 되잖아요. 우리 시선으로부터 해서 좀 기억을 했던 것처럼.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산타가 선물을 준다. 그래서 다들 맞아. 막 맛있는 거 먹고 행복에 가득 차서 기다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우리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실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쉬는 날, 그냥 데이트하는 날, 즐거운 날 이건데 행복한 거기는 날, 선물 받는 날. 네, 맞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좀 가족들이랑 만나는 날? 맞아. 그 의미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약간 추석 같은 느낌? 맞아.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그 해외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또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조금 일찍 크리스마스 얘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환경 뉴스를 공유하는 시간 에코 뉴스 코너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주신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운 요즘 해외여행 가는 기분이 그리운 사람들을 위해 90분 정도 비행 후 다시 돌아오는 이색 상품이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에 대한 걱정이 우선 앞서다가도
1년 가까이 일자리가 없어진 항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마냥 비판하기는 어려운 뉴스여서 조금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뉴스였고요. 보통 미세먼지는 겨울에 더 심해지죠. 올 겨울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를 몰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가스전 바닷속 지하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일은 많지만 그걸 모아서 저장하는 사례는 많이 없는데 어떤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과연 새로운 기술 개발만으로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드는 뉴스였습니다. 다음으로 올리브님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뉴스를 가져와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메인 뉴스는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다시 파리 기후협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희소식인데요. 네, 바이든이 이제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이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인 만큼 좀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시각에서는 파리 협약이 가진 문제점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파리 협약의 아무래도 각국의 정부가 알아서 하도록 냅두는 그런 국제적인 강제성이 없어서 많이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부는 뭐 한다 했지만 결국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뭐 한다 해놓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오히려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이런 에너지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실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봐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파리 기후협약 그리고 바이든의 정책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공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에코 뉴스 코너였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인 슬기로운 덕질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으실 곡은 호세 곤잘레스의 스텝 아웃. 오늘 소개해드릴 콘텐츠의 OST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의 에코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덕질 생활로 들어가서 오늘의 메인 콘텐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코 살롱에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스포일러를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콘텐츠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원제는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16년째 라이프 잡지사에서 사진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월터 미티가 주인공인데요. 비슷비슷한 하루를 홀로 보내는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월터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죠. 바로 엄청난 상상력인데요. 그 본인의 공상 혹은 상상 속에서 미티는 정열적으로 사랑도 쟁취하고 도시를 구하는 히어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라이프지의 마지막 호의 표지 사진이 사라져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미티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무작정 작은 단서를 가지고 사진작가 숀을 찾아 떠납니다. 원본 필름을 구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그의 앞에 광활한 어드벤처가 펼쳐지게 됩니다. 과연 월터는 무사히 사진 필름을 받아서 라이프지 마지막 호를 무사히 펴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영화가 우리 올리브님의 최애 영화 중 하나라고 하고 다들 그래서 좀 남다른 시선을 가지고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꿈이나 성장, 약간 이런 거 다룬 영화 좋아해요. 그래서 라따뚜이, 뭐 라스트 할리데이, 그리고 이런 그 월터의 상상 현실이 된다, 월터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전 사실 이 영화가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너무 그 상상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나는 산에서 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월터의 그런 상상과 현실을 제가 시청자인 제가 구별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 뭐야 이거? 그래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가 끝나고 다시 좀 곰곰이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지라 생각해봤는데 그냥 그 월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입체성?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아서 저도 입체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 입체적인 캐릭터의 표보 너무 약간 클리셰일 정도로. 그쵸. 엄청 클리셰죠. 제가 그 클리셰에 왜 이렇게 미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그 네. 라따뚜이에 나오는 Everyone can cook이거든요. 맞아. 기억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레미.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저는 약간 그런 꿈? 약간 허황될 수도 있지만 꿈을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생지도 요리할 수 있다. 네. 그런 걸 보면 뭔가 너무 좋아. 제가 그동안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것? 좀 두려웠거나 나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미뤄뒀던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거든요. 저 동기부여 받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좋았어요. 갑자기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맞아요. 음악과 함께 맞아. 이 영화가 좀 그런 시각적으로나 아니면은 OST 음악도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음악이 진짜 좋더라고요. 가요도 들어가 있는데 막 클래식도 있고 이제 뭐 시청각적 엄청 이제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오래 여운이 가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맞아요. 어떠셨어요, 쌤들? 저는 사실 저는 성장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올리브 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그 포인트를 이제 찾으면서 보니까 오히려 그 포인트가 재밌더라고. 올리브 쌤은 여기서 엄청나게 감동받았겠지? 약간 그런 포인트가 오히려 재밌었어. 어떡해. 완전 간파당했어. 약간 그런 게 재밌었고, 저는 약간 이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자꾸 상대방이 나한테 성장하라고 하면 싫더라고요. 맞아. 강요당한 성장 싫어. 그러니까 맞아. 약간 영화가 봐봐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 이러면은 맞아. 약간 괜히 그렇게 안 해주고 싶어. 맞아. 아니야, 성장 안 할 거야. 새길로 맞아. 가버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엄마가 막 나한테 나 청소하려고 했는데 얘야 청소해라 이러면 청소 안 하고 싶은 그런 기분. 약간 근데 이건 좀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전 좀 성장 영화 플롯에 대해서 좀 약간 완전히 평소에 즐기진 않아가지고 보면서 좀 덜 친한 친구와 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분으로 완전 뭔지 알 것 같아. 확 와닿았어. 그렇게 봤습니다. 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언제 나온 영화죠? 혹시 13년도일 거예요. 그렇죠. 대략 거진 10년이 된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쵸. 예전에 뭐 이렇게 한번 뭐 TV에서도 종종 뭐 주말의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보고 그게 좀 이렇게 뒤에까지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그쵸. 막 이러면서 그 앞부분을 한 두세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뭐 그닥 재미가 없다 막 이런 식이었는데 좀 저는 중반부부터 조금 재밌었고 맞아요. 의미가 맞아요. 있었고 조금 막 약간 찡한 부분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쇼 코넬리 맞아요. 멋있었어요. 나오면서 네. 갑자기 확몰입이 그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짧게 얘기하면서 그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서 맞아. 전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뭐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한 게 있는데 맞아요. 그건 좋았어. 그게 되게 와닿고 저는 그게 결국에는 그 또 월터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내 취향이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본 영화들 속에서 되게 많은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 되게 잘 봤습니다. 저도 그 쇼 나오는 부분에서 확 집중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백표범, 하얀 표범을 안 찍고 그냥 지켜보잖아요. 맞아. 가끔 이렇게 찍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막 평소에 막 사진 같은 걸 막 찰칵찰칵 기록으로 남기다가도 어떤 사람이랑 있는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몰입이 되면 사진을 찍는 것 자체도 잊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딱 지나면 찍을 걸. 근데 그 순간이 사실 너무 내가 몰입을 했기 때문에 찍어야 됐다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런 순간들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저 그 쇼 코넬리 그 실제 배우 이름도 쇼 펜이죠. 그렇죠. 그분이 아까 그 하얀 표범을 찍을 때 했었던 말이
stay in it. 그러니까 그 순간에 머물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와, 그 stay라는 말이 그러니까 인터스텔라에 나온 stay와는 또 다른 의미로 마음이 되게 웅장해지던 그런. 근데 저는 함드릴 님도 이제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약간 공상이 주특기라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제 미트를 보면서 월터를 보면서 그런 동질감은 못 느끼셨어요? 아닌가? 그 부분은 재밌었어요. 저는 오히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는 부분은 재밌게 봤어요. 제가 조금 지루했던 부분은 이렇게 자꾸 성장하려고 하는 그 부분. 아이슬란드에서 쫙 오히려 가가지고. 뒤로 갔을 때? 그리고 약간 저는 좀 약간 인물들이 굉장히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되게 공존해 있는 그런 복잡 미묘한 인물 플롯을 좋아해요. 근데 완전 아니죠, 월터는. 네, 월터는 되게 단순하죠. 긍정적이고 씩씩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친해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효니 나오면서 약간 또 확 이야기에 말려들고. 맞아요. 쇼의 역할이 컸었네요. 제가 함드릴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옆에서 느낀 점 좀 얘기해도 될까요? 뭐냐면은 궁금하다. 월터는 아주 종종 이제 혼자만의 상상에 빠지는데 그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냐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드릴쌤도 이제 가끔 상상 속에서 많이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서점을 가는데 제가 이제 밖에 화장실이 있어요. 나왔는데 이제 드릴쌤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저희 서점 이걸 눌러야 되잖아요, 키를. 근데 거기 문 앞에, 투명 문 앞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키를 누르지도 않고 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갑자기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뒤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그리고 드릴쌤의 그 이미지가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딱 항상 슬리퍼 신고 한겨울에도 이제 그런데 그 이미지가 되게 또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드릴. 그래서 어저께 그 이번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보면서 저는 좀 드릴쌤을 살짝 떠올렸습니다. 오버레이드 맙소사. 아니 근데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자기만의 세상에 좀 침잠할 수 있고 그 세계 속에서 좀 즐길 수 있는 여유?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너무 요즘엔 드물잖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되게 좋았어요. 월터랑 드릴쌤 좋아요. 이렇게 엮일 줄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저도 보면서 함드릴님을 좀 떠올렸거든요. 그랬구나. 공상을 즐긴다고 하셨었는데 이런 모습일까? 저는 저도 상상을 자주 하진 않지만 저는 상상을 한번 시작하면 그거에 엄청 빨려 들어갈 정도로 집중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 근데 좀 안 좋은 상상을 많이 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하철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럼 내가 상상. A부터 Z까지 다 세워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상상을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좋은 상상보다는 아무래도 나쁜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 상상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월터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상을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 약간 이런 상상을 하는 게 되게 멋있었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상상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상에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상상이 나한테 주는 그런 효과? 이런 영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저는 상상하면 좀 불안하고 괜히 초조하고 잠잘 때도 생각나고 가끔 그런 저한테 악영향을 줄 때가 있어서 그래서 좀 저 자신이 상상을 조금 환경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상상하는 쪽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좀 유토피아적인 상상 많이 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고 월터처럼 많이 노력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 그래서 이 영화가 저한테 많이 영감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태어났을 때부터 어렸을 때 오히려 상상력이 최고 피크를 찍잖아요. 근데 이제 크면서 이제 현실을 마주하고 상상력이 점점 이제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커서 되게 아쉬운데 저도 상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맞아. 진짜 근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네잎클로버 하나만 따도 행운이 찾아온다면 어떤 행운일까 하면서 상상 A부터 Z까지 했거든요. 오늘은 뭐 저녁에 뭐 맛있는 콩사발이 나오나? 그러면서 요즘 사실 성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상상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그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 나 어, 복권 1등 당첨되면 뭐 하지? 맞아. 농땡 그 은행을 찾아가서부터 그 세세한 막 단계부터 상상을 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퇴사하는 상상? 맞아. 상사한 테 이제 시원하게 소리치고 뭐 회사를 그만두는 상상을 한다거나 라마쌤 상상은 현실이 된다. 퇴사 현실은 예정이시니까. 철컹철컹. 아이고. 저는 아직 회사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벌써 퇴사하고 싶은 이 감정은 뭘까요? 뭐지 그거는? 왜 퇴사하는 상사. 주변에서 하도 이제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드니까 나도 퇴사하고 싶다. 역시 이런 올리브야. 모든 게 알바를 그만두는 상사. 심지어 퇴사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의료 닥터라서 퇴사 얼리 어답터. 퇴사하지 않았는데 퇴사하고 싶다. 그 요즘에 마치 그 책 에세이 책 제목으로 쓰면은 뭔가 괜찮겠다. 네, 출판계에서 호응받을 제목인데요. 오, 킵해 정말요? 놓으세요. 많이 연락 주세요. 일단 제목부터 정하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여행과 일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미티가 사진필름 25번을 찾기 위해서 쇼를 찾아서 여행, 어떻게 보면 일탈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항상 이제 가계부에 쓰는 걸 보면은 집 회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생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월터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린란드로 기차로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영화에서 여행을 보시면서 떠올랐던 생각이나 아니면 내 기억에 남는 여행이나 그 이유를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덜 소비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여행 아닐까? 맞네요. 맞아요. 해외여행. 맞아요. 근데 저희 아까 뉴스에서도 얘기했지만 덜 소비했지만 가장 또 욕망하는 게 또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목적지 없이 공회전하면서 가는 그 상품이 나오자마자 완판되는 게 우리나라만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지금 되게 유행을 하고 있대요. 이게 그만큼 또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그만큼 여행을 갈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 이제 어저께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그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여행의 의미가 너무너무 컸거든요. 삶의 의미의 한 절반 이상이 됐을 정도로 여행을 또 많이 하기도 했고 되게 많은 그러니까 월터의 그 다양한 그 여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예전의 여행도 되게 많이 떠올랐고 좋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좀 이 여행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여행이라는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뭔가 사람도 괜찮고 동물도 괜찮고 풍경도 괜찮지만 뭔가 새로운 존재를 만나서 내가 내 내면이 거기에 반응하고 내가 변화하는 것? 그게 전부 다 저한테 좀 여행이 아닌가 싶거든요. 에코살롱 하면서 여러분들 만난 것도 저한테는 일종의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생의 여행. 인생의 여행? 약간 그런 것 같고요. 그 진짜 여행 중에서 기억나는 거는 몽골 갔던 기억이 좀 나요. 와, 몽골 가셨어요? 네. 별이 쏟아지는? 네, 진짜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좋겠다. 네. 그런 기억이 났고 거기에서 제가 한 8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서 시골에서 한 달간 있었는데 정말 길이 단순해요. 우리나라는 되게 도로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직진, 좌회전, 우회전 계속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그 지평선이 보이는 그 초원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옛날에 유목민들이 말을 달렸겠구나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봤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똑같은 풍경이 8시간 동안 반복되니까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도시에서는 확실히 사람들이 좀 야같다 해야 되나? 범죄도 많고 이런데 시골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순박해요. 정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좀 교감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네요.
사실 몽골이면은 사람도 별로 없고 진짜 광활한 대자연 속에 맞아요. 그냥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 여행이 드릴님한테 의미가 있었던 것도 그 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기억에 남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한글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시골에서. 네. 근데 아이들이 그 다시 태어나도 우리의 림프체 같이 앙뚜. 되게 엄청 순수한 그런 네.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마지막 헤어질 때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 자매였는데 둘이서 손을 잡고 저 멀리로 걸어가는데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된대요. 학교에서 집에 갈 때까지. 그걸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아 쟤랑 나랑은 이제 만날 일이 없겠구나. 평생 동안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딱 그게 제 내면에 뭔가 쌤 말대로 뭔가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기도 해요. 관계에 대해서. 쌤은 뭐 있으셨어요? 기억 남는 여행이요? 응. 아, 여행. 참 할 얘기 많는데. 저는 혼자 유럽 여행을 35일 정도 21살 때 갔다 왔어요. 그게 저한테 지금도 어떻게 갔다 왔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되게 위험했던, 생각보다 위험했었던 여행이었는데. 근데 그 여행이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여행지에서 제가 혼자 결정도 해보고, 현실에 있었던 어떤 일들, 업무들, 내가 해야 할 스펙 쌓는 일들 이런 거 다 잊을 수 있었고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돈도 많으니까 돈을 막 쓰면서 막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니까 그냥 여행이 좋았던 이유는 돈이 많았고 그리고 나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리고 내가 혼자서 주체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었고 이 세 가지 빼고는 그냥 그 여행지보다는 그 여행지에 있었던 내가 더 좋았었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어딜 가든 저는 좋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아 여행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겠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여행도 좀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어서 현실을 잊을 수 있고 뭐 그런 태도를 좀 가지는 습관을 좀 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노력을 그래서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한국에 있어도 가끔은 저기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아예 숙박을 한번 이렇게 게스트 하우스에 가서 숙박도 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는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건 결국 진짜 일탈? 사람들이 왜 여행을 많이 갈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이번에 환경운동하면서. 근데 그 일탈이라는 개념이 조금 좀 궁금한 게 원래 있던 나의 모습이 나오는 건가? 난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새로운 공간에 가니까 기존에는 항상 이제 주변에서 나를 생각하는 모습에 따라서 좀 살아가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여행을 가면 나를 아는 사람이 일단 없으니까 뭔가 그냥 기존에 원래 있었지만 꺼내지지 못했던 내 모습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저 진짜 말 수 없었어요. 정말 차분했고 원래 저는 되게 텐션이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여행을 혼자 다니니까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되게 차분해지고 생각? 그 상상?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고 좀 사람이 달라지긴 해요. 신기하다. 그게 이제 다른 나가 아니라 본래의 나일 수도 있는 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특히 한국 여성들이 혼자 여행을 가는 그 인원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배낭여행을 가보면은 혼자 여행하는 남자보다 한국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보면은 그런 어떤 한국 사회의 그런 좀 뭐 권위주의나 답답한 뭐 가부장제 이런 것들에 억눌려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뭐 일탈이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자신을 또 찾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일탈이 뭔가 내가 스스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옥죄고 있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기억에 남는 여행을 많지만 하나 꼽으라면 지금 생각나는 게 처음으로 혼자 해외 여행을 갔던 저는 터키를 갔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터키를 가서 거기서 2주인가 3주를 있었어요. 근데 다들 여자 혼자 어떻게 터키를 갔대? 그래서 지금 위험하지 않냐고 그랬는데 사실 다녀와서 좀 알았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이구나. 맞아요. 몰라서 더 용감했던 것 같고. 맞아.
정말 그냥 진짜 사람 별로 없는 동네 가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손으로 막 호두 까주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막 먹으라고 주고 그러고 나 받아 먹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막 되게 막 지금은 생각하면 되게 위험한데 그 되게 작은 마을에 있는 어떤 청년이 제가 사는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오토바이 태워서 저를 데려다 주는데 그게 올리브밭인가? 포도밭인가? 불 하나 없는 깜깜한 도로였고 하늘에 별이 쏟아지듯이 많았는데 그 길을 이제 타고 갔어요. 뭔가 되게 낭만적인 그림이 떠올라지네요. 낭만적인가? 그냥 정말 저는 정말 프렌드십이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갑자기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포도밭에. 갑자기 서길래 왜 서지? 야 빨리 가. 나 지금 집에 와서 자야 돼. 이러는데 왜 뭐 별 좀 보자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근데 사실 저는 그때 한국에 이제 지금의 남편인 애인이 있었을 때고 이 사람과 여기에 그 어떠한 썸과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은 거여서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해서 빨리 가자 이래서 갔는데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했었던 상황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몰라서 더 용감했었던 2, 3주를 보내고 오지 않았나. 하여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또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월터가 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위험적인 요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 데도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 비행기도 탈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그 낯선 곳에 가서 무장해제가 되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나 환경들은 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여행을 했을 때 그 위험한 상황보다는 그 따스하고 경계심이 없고 풀어지면서 서로 되게 환대해주는 그런 현지인들 또는 그 맞아. 여행객들 사이에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여행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게 어떻게 또 가능했냐 싶었냐면은 제가 막 20대 초반에 여행했을 때는 그때 스마트폰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도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시간 여행 정보. 책자를 사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롤리 뭐 플레땡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도를 보고 지도에 나와 있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여행자 숙소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서 거기에 이제 장기로 머무는 배낭 여행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디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대. 그리고 거기 있는 숙소 주인한테 뭐 어디로 가면은 이 길을 뭐 무슨 버스를 타고 어떻게 가면 되느냐. 그리고 식당에서도 서로 옆에 앉은 사람들 여행자들끼리 금방 대화를 하거든요. 맞아.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모든 거를 이제 그 맞아. 지도와 정보를 찾기에 의존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간 여행에서는 현저하게 그런 대화할 시간이 정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네. 왜냐면은 맞아. 식당이나 숙소에 가서도 다 요거만 보고 있어요. 모든 여행자들이. 다음 여행지 검색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자기 찍은 사진도 정리하고 맞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풍경이 확연히 달라진 거를 좀 약간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잉 정보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행지에 가면 어떤 데가 최고의 레스토랑이고 어떤 데 여행지는 꼭 가봐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서핑을 막 엄청 꼼꼼하게 해보고 가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그냥 평범한 슈퍼에 딱 들어가서 물건 하나 딱 샀을 때 그 현지인이랑 잠깐 얘기를 한다던가 약간 그런 소소한 순간의 즐거움? 약간 이런 것보다는 그런 다 경험을 해야 된다는 맞아요. 그런 거에 더 집중이 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여행이 약간 원래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벗어나서 예기치 못한 우연성을 만나면서 발견되는 것들 그래서 해방감을 느끼잖아요. 관계도 네, 그렇고 뭐 맞아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그런데 이 최고의 경험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플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행과는 되게 모순되는 그쵸, 지점에 있는 건 그쵸. 아닌가 네.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니까 특히 한국인들 바쁘고 시간 없고 휴가 뭐 워킹데이 5일 만에 써야 되고 주말 포함해서 5일 만에 갔다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 내가 번 돈 안에서 그러니까 돈은 상관없는 거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가장 효율적으로 쉬고 누리고 와야 되다 보니까 실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맛없는 식당 가서
진짜 이 맛없는 음식을 먹은 순간이 용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치. 최고의 평판을 받는 검증된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 뭔지 하는 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한 곳에 몰리고 그런 어떤 우연 같은 사고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 그러면 넘어가서 저희가 관광과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또 환경 덕후다 보니까, 에코 덕후다 보니까 제가 잠깐 중간 지식을 좀 찾아온 게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호주 시드니대 연구에 따르면 항공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여행객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8%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191개국 항공업계가 수입의 2% 정도를 숲가꾸기와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 실행에 투입하며 탄소 발생 성세를 위해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배출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광을 하면 사실 비행기만 타는 게 아니라 그 관광지에 가서 음식물과 기념품, 여러 가지 소비 품목,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돈을 쓰고 소비를 하려 가는 여행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적인 어떤 탄소 발생량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함드릴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시대의 어떤 이제 여행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볼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나의 여행 패턴에 좀 변화가 생겼거나 혹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여행은 어떤 방향일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일단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왜냐면 여행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지점들로. 근데 이게 이 비행기 탄소 배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으키는 문제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몇 번 갈 여행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행 가는 횟수 자체가 일단은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여행이냐를 답을 내리기 이전에 그 좀 미루다 보니까 횟수가 적어진 점? 그 자체가 좀 약간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금 국내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로컬의 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약간 궁금한 게 여행이라는 게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여행을 해야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고 좋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학습이 된 걸까요? 어느 쪽인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어저께 그거를 자면서 엄청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이제 여행의 의미가 되게 크고 지금도 사실 되게 가고 싶어요. 그 내면의 욕망이.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래서 어저께 지금 얘기한 그 질문 그대로 내가 이게 너무 관성대로 해오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뭐 원래 이게 인간의 욕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인간이 아는 동물을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랑 지금 또 고양이를 기르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를 봐도 항상 새로운 것들을 찾아요. 산책을 해도 원래 가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놀던 패턴이 아니라 다른 패턴. 그러니까 한정된 집안에서 있어도 같은 곳에서 절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식물은 잘 모르겠지만 식물은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동물의 어떤 좀 내면의 본능이 아닐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는 어떤 호기심.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식물도 씨앗을 바람에 날려 퍼뜨리잖아요.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리고 DNA를 퍼뜨리기 위한 본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의도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으면은 회사 집 갔던 식당 또 가고 왔던 루트로 그냥 항상 타던 지하철 타고 타던 버스 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루틴에 제가 이제 젖어드는 게 조금 약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자극, 낯선 장소에 낯선 사람들 속에 혹은 낯선 음식들 안에서 제가 노출되면서 약간 저희 감각이 깨어나고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순간들이 좀 그리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해외건 국내건 상관없이 하다못해 우리 동네 내가 가보지 않았던 식당을 가더라도
이 집은 몰랐는데 이런 게 맛있네 라던가 새로운 방향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하는 게 낯선 공간이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근데 저는 욕망이라는 그런 본능은 있지만 여행은 그 욕망을 표출하는 수단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주는 어떤 그런 건 여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여행을 통해서 뭔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이런 거를 알지만, 제가 여행을 그만뒀던 이유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뭔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행은 저는 어쩌면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오히려 내가 가고 싶어하는 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드리스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학습일 수도 있다. 본능이지만 여행은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분명 있을 것 같아서 나 자신이 성장하는 그런 욕망 말고도 그런 SNS 같은 걸로 인해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불씨를 제공해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행도 어떻게 여행을 할 것인가, 좀 주체적인 여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게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새로운 여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맞아요. 그리고 또 여행이라고 하면 흔히 힐링이라는 테마랑 같이 묶이잖아요. 가서 뭐 새로운 것도 보고 힐링도 하고 그런 테마랑 많이 묶이는데, 한편으로는 상처를 받기 때문에 힐링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이 현대인들한테 되게 상처가 되고 소진되게 만드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여행을 주로 원하나? 회복하기 아, 위한. 맞아요. 그것도 그렇다면, 되게 큰 네.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그런 환경을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단순 그쵸. 여행을 통해 도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바꾸는 것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영원한 답은 안 되니까 돌아오면 결국은 현실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끝나지 않는 수단거리잖아. 일시적인 어떤 보상 심리 같은 것들이 그렇죠. 발동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은 나는 힐링을 받기 위해 떠났는데 왜 떠난 곳에서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맞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스크립트도 써놨지만 우리가 만약 여행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우리 인간의 DNA에 들어있는 이제 동식물의 DNA에 있는 본능이라면 왜 그러면 우리는 부회한 여행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관계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니까. 현대인의 관계성이라는 게 상대방의 욕구에 대해서 배려하기보다는 나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게 많잖아요. 뭐 연애도 나를 위해서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긴 한데 이제 사실 서로의 어떤 나약한 점이나 부족한 면을 조금 더 포용하면서 뭐 조금 서로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약간 이런 게 또 관계의 중요한 측면인데, 많은 현대 관계에서는 이렇게 나가 많이 중심이 돼 있고, 여행도 비슷하게 어떤 그 공간과 내가 맺는 관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욕구가 굉장히 중심이 돼서 돌아가다 보니까 일단은 환경 파괴 알겠어. 근데 나는 이걸 원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 나는 내 맞아. 욕구를 충족시키고 돌아가야 해. 약간 그런 느낌. 저는 그 여행이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쓰레기 거절하기라는 책이에요. 뭐냐면은 우리 가족이 그 플라스틱 없이 산다라는 그 책이 나왔던 그 오스트리아의 한 가족의 실험기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그 현재 시대가 그 낭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공급이 과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너무 또 과잉되고. 많아. 이제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대안 제품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게 요지인데, 그 들어가는 초입의 말에서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과잉의 시대에서 낭비하면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떤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사들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월급날만 기다렸다가 한번 뭐 쏘자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여행이랑도 맞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의 어떤 그 허전함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거를 소비하거나 여행도 뭐 체험이나 경험보다는 소비의 여행이 되는 게 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약간 이거 들으면서 딱 무슨 생각이 나냐면 참 우리 개인들이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 기업은 자본주의 이런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얄팍한 내면을 건드리는 광고를 하잖아요. 이것만 사면 너 진짜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너 되게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어라고. 근데 개인이 아무리 성장해봤자 사실 저희처럼 막 고뇌하고 환경에 대해서 막 자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다 보니까 그 다수는 그런 모르고 사게 되는 거죠.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기업의 어떤 그런 얄팍한 횡포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이 시스템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광고를 통해서 개인을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굴복감이 들어요. 저는 특히 이번에 대형 유통기업에서 국내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라고 그린피스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안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뭔가 굴복당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국 너네들은 안 했고 나는 어쨌든 너네 거 사야 되고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소비자가 왕이라면서. 그쵸. 참 그래서 뭔가 너무 갑자기 기분이 울적하네. 소비자가 왕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이 그쵸. 자본이 있는 사람이 왕인. 네, 지금까지 여행, 월터의 상상 현실이 된다 속에 나오는 여행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덕질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한 줄 평 부탁드려요. 네. 올리브의 한 줄 평은 평범하고 소심하고 책임감의 상징에서 모험심 있고 배짱 있고 도창성 있는 인물로 변했던 어떤 윌터의 그런 상상이 현실이 된 것처럼 청취자 여러분들의 꿈도 현실로 이어나가길 저는 소망하겠습니다. 네. 따스한 한 줄 평이에요. 여행을 참 좋아했던 저는 특별히 이 영화를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 또 코로나 시대에 여행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방 여행하는 법 이런 책도 좀 있거든요. 우와.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읽으면서 벌써 끌린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 경험들 이런 거를 월털처럼 약간 멍하니 그런 연습을 하면서 좀 다른 여행법을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여행 관련해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결국에는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한다. 약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누구의 말이에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만약 이 코로나 시대 때 여행이 만약 어려워서 되게 여행을 못 가서 되게 답답하고 힘든 기분이 드신다면 한번 나의 내면에서 그걸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제 한 줄 평은 월터처럼 전 세계를 여행해도 되고 머릿속을 여행해도 되고 여행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좋다. 근데 저희 4명의 그 메시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부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발동 함드릴 김라마 올리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